안녕하세요. 노정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제가 보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흔히 통하는 말로 저격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무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조지 캐넌을 저격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어떤 맥락인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자유기고가이자 번역가이고 여기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노정태라고 합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 등의 칼럼을 쓰고 있고요. 중앙일보에도 쓰고 있고, 여기 나무위키에도 항목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냥 검색하면 저보다 유명한 노정태가 없는 관계로 검색하면 나오는 노정태가 저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격 내지는 비판을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식브런치님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한 80% 이상은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구독자 70만 명을 자랑하는 이 굉장히 훌륭한 유튜버 분입니다. 딱 10분 분량으로 대체로 한 10분 내외로 맞춰가지고 이제 세계 각 주로 이제 국제 문제, 타국의 여러 사정과 국제 문제 등등을 다루는 그러니까 유튜버신데요. 가장 최근 올라온 영상이 이분의 구독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제목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피할 수도 있는 전쟁에 뛰어들었나?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돌아보기. 이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에서 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오늘의 주제는 피할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가? 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제목을 보고 당황을 한 다음에 어쨌건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막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언급된 이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주인공께서 하신 말씀을 되짚어 보면 비판이 좀 더 용이하겠더라고요. 비판하기 쉽겠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지 캐넌입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제가 뭐를 비판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영상을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죠. 남의 영상이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도 그냥 한번 다 가서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글을 비판하고 이 영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건 지식브런치님은 굉장히 훌륭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적당히 알아서 걸러 들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리플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쨌건 아무리 젖잘싸를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긴 힘들어졌죠. 반격을 해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러시아도 어쨌건 이제 군사 강국이니까 이제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져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서방 세계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거의 손절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이런 패착을 하고 있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지식브런치님이 그러니까 푸틴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물론 당연히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논거가 이거예요. 첫째, 아니 적으면서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그냥 말로 합시다. 첫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토의 동진 전략이 러시아를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토의 동진 전략. 근데 그 나토의 동진 전략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조지 캐넌이 했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쓰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나토의 동진 전략이 문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미 조지 캐넌이 나토의 동진 전략을 이미 비판했다 이거예요. 근데 조지 캐넌이 누구냐? 냉전의 아버지죠. 소련 봉쇄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미국이 총 한 방울 안 쏘고 적어도 이제 대놓고 소련한테는 총을 안 쏘고 소련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결과를 낳은 어떤 그 장본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굉장한 분이 나토의 동진 전략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 러시아 자극, 마음이 급해서 자극, 노노하다. 제가 지금 핸드폰 화면 보면 쓰니까 원래 못 쓰는 글씨를 더 못 쓰는데, 자, 아무튼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지 캐넌이 했다라는 식의 논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이제 약간 좀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거는 한 번 정도 저도 저격 영상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가치가 있겠다. 왜냐? 조지 캐넌이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캐넌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방식, 그런 거를 하는 거를 관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책이 조지 캐넌의 미국 외교 50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조지 캐넌이 했던 이 찰스 R. 윌그린 재단 강연과 여기 이제 2부로 넘어가면은 7. 소련 행동의 원천, 8. 소련의 미래와 미국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3부 그린의 강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소련 행동의 원천이라는 이 글이 그 유명한 여러분 또 들어보셨나요? 롱 텔레그래프. 텔레그램이죠. 그러니까 긴 전문이라고, 원래 국무부 내에서만 돌았던 비밀 전문이었는데 그게 워낙에 큰 화제를 끌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성자를 밝힐 수 없으니까 이름을 X라고 해가지고 포린 어페어즈에 글씨 못 쓴다. 기고를 했던 그런 글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8번 소련의 미래와 미국은 조금 덜 유명한 글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갓 만들어진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면 안 된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그렇게 막 비판하는 태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소련을 자극하지 말고 우리가 차분하게 봉쇄 정책을 취하자라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요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잔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발트 연안 국가들이 다시는 자국해서 러시아와 강제로 맺어지면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 바란다면 발트 국가들이 이토록 비관용적이고 비제국적인 러시아와 친밀한 협력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 민족의 독특한 특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적인 하나의 실체로 발전할 필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독립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펜실베이니아가 미국의 일부인 것만큼이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이다.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좌우할 러시아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면 그 누가 어쩌고 해서 결국에는 마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미국이래요.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지배, 소련의 지배를,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명분
어떤 그 거대한 정치체를 들이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필연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종류의 조지 캐넌의 입장이 나왔던 시점은 1951년이에요. 1951년이면 어떤 때냐면 45년의 전쟁이 끝났죠.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창 미소 양국이 핵무기 만들고 수소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죽어라고 언제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핵무기 축적 싸움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질 소련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지 캐넌 본인이 뭐예요? 냉전의 아버지고 그 냉전에 소련 봉쇄 정책을 만든 사람이에요. 봉쇄라는 게 뭡니까? 거리를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거죠. 쟤가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고 나도 쟤를 때리지 않고, 그래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플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잔인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독립에 대한 향한 열망 내지는 뭐 발트 3국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접어두더라도 봉쇄 정책을 유지하자라는 포지션을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소련과의 전쟁을 피한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게 오늘의 테마잖아요. 수 있는, 이게 1950년대의 관점이라면 적어도 대서양과 태평양 두 개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죠.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련의 병합이 됐건 아니면 발트 3국에 대한 뭐가 됐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냥 눈 감고 봐주면 적어도 미국과 소련이 직접 충돌하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전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했잖아요. 실제로 끝까지 피해가지고 소련은 망하고 미국은 살아남았고 뭐 그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런 종류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돈바스를 침략했고, 돈바스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냐? 크림반도를 낼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진 게 이제 키예프를 직접 쳐들어간 거잖아요. 직접 공격. 근데 키예프 직접 공격을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지식브런치님의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젤렌스키가 전쟁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감정에 맞춰가지고 강경한 러시아 강경 입장만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순식간에 키예프까지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라는 비판을, 여기 이제 다시 보자면 이 영상에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뻔히 지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을 좀 약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군대가 키예프에 쳐들어온 건 맞는데 키예프에서 그걸 다 막아냈잖아요. 원래 푸틴의 플랜은 전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고 특수부대 작전으로 그냥 딱 젤렌스키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러시아로 끌고 가거나 뭐 거기서 살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참수작전, 딱 목만 따버리려고 했는데 젤렌스키랑 이제 그 주변에 친위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안 잡혔죠. 안 잡히고 완벽하게 방어를 해냈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때 스마트폰 켜가지고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연설을 막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브 전쟁의 맥락에서 볼 때 이미 전쟁은 시작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한다는 개념도 어설플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키예프를 직접 공격한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과 그것을 막아낸 우크라이나, 그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준비도 안 된 채로 전쟁을 뭐 이게 유발했다, 도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 맥락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했고 이 영상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의지예요. 처음 개전 초기에 60%라고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가 처음에 60% 이상의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60%라는 건 좀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돈바스에서 땅 뺏기고 크림반도를 통째로 먹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60%밖에 전쟁 지지를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거는 워낙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서로 친밀하게 엮여있는 관계에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전쟁을 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력자 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적어놓고 볼게요. 국민이 전쟁을 원하는 상황, 특히 민주주의에서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전쟁을 원하는 상황,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럴 때 국가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데 국민 스스로 권력을 형성하는 민주국가라면 더더욱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조지 캐논 책을 왜 가져왔냐, 이 국제 지정학, 정치학, 아무튼 뭐 이런 분야에서의 최고 현자 중에 한 사람인 조지 캐논은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충분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연히 편집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책 페이지 넘기는 장면들을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어딨냐? 이제 나오겠다. 여기 있네요. 이게 그 아까 보여드린 책의 180페이지인데요. 180페이지, 181페이지. 진짜 말 정말 잘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용이에요. 인용 시작. 민주주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의 자극에 느릿느릿 대응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극을 받아서 칼을 들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런 상황을 낳은 상대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극됐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화가 나서 싸웁니다.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죠. 민주주의는 자신을 자극할 만큼 경솔하고 적대적인 강국을 징벌하기 위해 싸웁니다. 이 강국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런 전쟁은 끝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전쟁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돈바스 뺏기고 크림반도 뺏기면서 화가 날 때만 있어요. 푸틴은
자기 정적들을 방사능 홍차 먹여서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지금 얼마 전에 나발리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우리나라 땅을 막 그렇게 가져가고 그 돈바스가 우크라이나의 산업 핵심지잖아요. 나라를 거의 절단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쟁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체 젤렌스키가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말하자면 전쟁을 피하고 뭐 이렇게 외교술로 뭐 하고 했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메테르니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메테르니히가 그래서 메테르니히식의 어떤 그런 귀족들의 합의를 통한 전쟁 예방과 뭐 국제 질서 유지 같은 게 많은 외교관이나 많은 뭐 그런 분야 관련되신 분들에게 로망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기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정치, 국제 정치가의 어떤 그런 모든 그 방향에 계신 분들의 아이돌, 일종의 수호성인 같은 조지 캐넌이 볼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자극해가면서 어떤 러시아인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지니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원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옆에 이 문단이 정말 굉장히 비유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을 때 체크해뒀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이 강의실만큼 커다란 몸집에 바늘만한 크기의 뇌를 가진 선사시대 괴물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썩 유쾌하지 않은 궁금증이 일곤 합니다. 괴물은 원시의 진흙을 편안하게 뒤집어 쓴 채 자기가 처한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괴물은 좀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사실 괴물의 이익이 유린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괴물의 꼬리를 철썩 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실을 파악하면 괴물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호하게 마구 휘젓기 때문에 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기가 사는 땅까지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여러분은 괴물이 애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무차별적인 무관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신성한 분노로 나아가는 대신 이런 몇몇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없었는지 살폈다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바스 병합, 크림반도 병합, 뭐 이때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전개될 때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도 엉망진창이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건 많은 분들이 지식브런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심도 깊게 다뤄주셨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민주주의의 분노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빨리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박정희가 북한하고 싸워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경제개발하고 뭐 산업화하고 군사력을 키웠듯이 뭐 그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좋은 거지만 어쨌건 이제 부국강병 플랜을 쫙 밟았다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돈바스도 뺏기지 않았고 크림반도도 뺏기지 않았다고 치면 지금 러시아랑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엉망진창인 정치 구도와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크게 휘둘리는 그 구도 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손해를 볼 대로 본 다음이 돼서야 정신 차리고 키예프 공격을 젤렌스키가 막아내는 그 순간 피할 수 있는 전쟁 같은 거는 말 그대로 판타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원래 그렇지, 아니면은 뭐 강대국 국제정치랑 냉혹한 것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넘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당한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치 시스템인데 동시에 민주주의가 전쟁이라는 테마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60%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지 뭐 좀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상자, 사망자가 나왔고 그 사람들의 존재가 더욱더 큰 호전 의지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행방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이 이상한 개념이, 이 희한하게 짝이 없는 이런 개념이 대체 왜 어떻게 가능하며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제가 다른 분의 어떤 그 세계관 내지는 관점을 막 예단해가지고 말할 생각은 없고요. 그건 이제 아무리 저격이라고 아까 좀 농담처럼 얘기했긴 했어도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했던 목적은 뻔하거든요. 뭐냐면은 심지어 지식브런치님이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내륙국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내륙국의 지리적 단점. 요 영상 되게 좋습니다. 뭐냐? 항구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고 어쨌건 어떤 나라건 교역을 해야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는 항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그러니까 얼지 않는 부동항을 굉장히 탐닉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오데사 같은 중요한 항구들을 빼앗고 흑해 항로를 완전히 독점해야 될 어떤 그런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동기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존재하는 지정학적 팩트를 놓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판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자극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아이고 누가 모릅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게 도덕적 당위 이전에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지적 태도 내지는 이 좋은 설명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설명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제가 평소에 이제 즐겨보던 유튜버 분의 영상 치고는 많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떠들다 보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막 27분, 뭐 28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격, 사실 제가 이제 오랜 논객질을 해오면서 인터넷에서 글도 많이 쓰고 리플도 많이 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뭐 남의 영상을 보고 비판하는 영상을 찍어보긴 또 처음이고 솔직히 이거를 누군가가 30분씩 들어주실 것 같다는 기대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뭐 글로 쓰긴 조금 이게 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건 유튜브를 보고 뭔가 자극을 받았으니까 유튜브 내에서 해결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 이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존재할 때는 극히 드물고 정말 대다수의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전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낳는 제반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부터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지정학적 상황, 두 나라의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등등은 한두 사람의 야심이나 한두 사람의 실책 같은 걸로 크게 요동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훨씬 유의미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하고 있죠. 예, 긴 영상
지금까지 이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작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여러분께 이런 조악한 손글씨와 이 떨리는 영상 뭐 이렇게 그랬는데, 예,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의견도 남겨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살림이 펴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남을 저격하는 거 말고 좀 더 포지티브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보다가 그만두셨던 분들, 앞으로 봐주실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